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한 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잠시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아주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보시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별들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중력의 속박을 벗어나 차가운 진공 속으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여행을 육체로 떠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끔찍한 여정일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생각과 꿈으로 이루어져 있죠. 편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신다면요. 지금 계신 곳의 시간과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이 광활한 세상, 혹은 이 고요한 밤속, 어디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저의 목소리와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담요를 조금 더 끌어당기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여정은 하나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만 년 전, 따뜻한 모닥불의 안전함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고개를 든 어느 이름 모를 인류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하늘일까요? 별자리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같았을 겁니다. 검은 벨베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 혹은 신들이 밤의 장막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들. 밤하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지였습니다. 저것들은 무엇일까? 왜 저기에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그들에게 하늘은 거대한 시계였고 달력이었으며 지도였습니다. 별들은 계절의 변화를 속삭였고 농부에게는 씨앗을 뿌릴 때를, 선원에게는 망망대해에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별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영웅과 괴물, 사랑과 배신이 담긴 신화가 저 하늘의 지도 위에 그려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행위는 단순히 반향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혼돈스러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신들을 상상했습니다. 거대한 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고 별의 움직임에서 미래를 읽으려 했습니다. 고대의 천문학자들, 그들은 사제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아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고 돌을 정렬하여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수정구체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과 달,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완벽한 음악을 연주하며 도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였죠. 하지만 그 질서정연한 세계관 속에서도 항상 호기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빛나는 점들은 정말 신의 눈일까? 아니면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불덩어리일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수정 구체를 깨고 나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 호기심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고대의 코드와 같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향한 참을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낍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고 마침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이라는 이 새로운 눈을 통해 바라본 하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경이로우며 동시에 훨씬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 빛나는 점들은 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혹은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한 불타는 가스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불덩어리 주위에는 어쩌면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한 수정구체가 아니라 무한에 가까운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텅 빈 공간을 가로지르고 싶은 열망 또한 거대해졌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무엇을 보시나요? 어둠인가요? 아니면 빛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 즉 별을 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에게 밤하늘은 사실 빛의 바다가 아니라 어둠의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드물게 빛나는 등대들이 바로 별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별빛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빛은 지금의 빛이 아닙니다. 빛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죠. 이것은 우리가 보는 달빛이 약 1.3초 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태양빛은 약 8분 20초 전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 20초 동안이나 그 사실을 모른 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할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도 우리에게서 약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이라는 단어는 시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거리의 단위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즉, 우리가 지금 보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빛은 4.24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4.24년 전의 과거 모습입니다. 밤하늘은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은 과거에서 온 편지이며 어떤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보는 그 빛이 별을 떠났을 때 지구에는 아직 인류가 존재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마지막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라진 존재의 유령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간을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공간과 얽혀 마치 거대한 양탄자처럼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내다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강력한 망원경들이 그토록 먼 은하들을 관측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가장 깊은 과거, 즉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호기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저 머나먼 별들 주위를 도는 행성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도 생명이 존재할까요? 어쩌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 혹은 우리와 닮은 지적인 존재가 우리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 즉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은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구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직접 가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떠나는 여정의 본질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들을 향한 여정. 이것은 단순히 수십조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을 향한 발걸음이며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한 철학적인 탐구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모닥불 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느꼈던 그 경이로움과 호기심. 그것이 바로 오늘 밤 우리를 이 여정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화와 전설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화의 무대에 직접 오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공허하고 위험한 우주에 매료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질소, 산소. 이 모든 무거운 원소들은 아주 오래전 거대한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그 별이 초신성 폭발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 때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끼는 이 아련한 그리움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고향을 향한 무의식적인 향수는 아닐까요? 우리는 별에서 태어났고 이제 다시 별을 향해 돌아가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은 아직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생명은 왜 탄생했으며 의식은 왜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그 의식은 왜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려 애쓰는 걸까요? 이것은 과학이 아직 답하지 못한, 어쩌면 영원히 답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답을 모른다고 해서 질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정이 위험하다고 해서 출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구라는 안락한 요람을 떠나 가장 가까운 이웃별을 향한 기나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달의 궤도를 지나고 붉은 행성 화성을 뒤로합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행성들이 마치 작은 구슬처럼 멀어집니다. 빛의 속도로도 4년 이상 걸리는 저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어둠 속으로, 침묵 속으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상 속 항해는 계속됩니다. 태양은 이제 저 멀리 뒤편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경계, 얼음 조각들이 희미한 구름처럼 떠다니는 오르트 구름을 지났습니다. 이곳은 태양의 중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성간 공간의 문턱입니다. 사방은 끝없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 그 자체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텅 빈 캔버스입니다. 이 광활한 공허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남쪽 하늘 켄타우로스 자리에 있는 삼중성계입니다. 밤하늘에서 보면 하나의 밝은 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사실 세 개의 태양이 서로의 중력에 묶여 복잡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알파 센타우리 B라는 우리 태양과 꽤 닮은 두 개의 별이 서로를 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그 두 개의 밝은 별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마치 그들의 화려한 춤에서 살짝 비켜나 홀로 서 있는 듯한 아주 희미한 동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장 가까운 별이죠. 이 별은 너무나 희미해서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가 고대부터 인류의 주목을 받아온 것과는 달리 프록시마는 2000년이 훌쩍 넘는 인류의 천문학 역사 속에서 최근인 20세기 초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저 밝은 두 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희미한 붉은 점을 발견함으로써 그 존재가 확인되었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모닥불들 사이에서 우리 집 문간에 놓인 가장 가까운 촛불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 태양이 거대한 탐조등이라면 프록시마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성냥불에 불과합니다. 이 별은 적색 외성이라 불리는 유형의 별입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모두 세어본다면 아마도 4개 중 3개는 바로 이 적색 외성일 겁니다. 그들은 우주의 고요한 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작고, 너무 차갑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숲의 바닥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이끼와 같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숲의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들이죠. 우리 태양은 그 질량이 거대하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맹렬하게 수소를 태우며 빛과 열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적색 외성은 질량이 훨씬 작습니다. 태양 질량의 약 8분의 1 정도에 불과하죠. 이 작은 질량 때문에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은 수소라는 핵융합 연료를 아주 느리게 태웁니다. 우리 태양이 마치 장작을 활활 태우는 벽난로 같다면 적색 외성은 천천히 타들어가는 숯불과 같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태양의 예상 수명은 약 100억 년입니다. 이미 그 절반 정도를 살아왔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예상 수명은 얼마일까요? 수천억 년, 심지어는
수조 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주의 나이인 약 138억 년보다도 훨씬 긴 시간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적색 외성들에게 우주는 아직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은하가 늙어가고 우주가 서서히 식어가는 머나먼 미래에도 여전히 이 붉은 촛불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우주의 시작과 거의 끝을 함께하는 시간의 가장 거대한 증인들인 셈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그 머나먼 미래에 대해 모든 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암흑만이 남게 될 열죽음에 대해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며 식어갈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다시 수축하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 적색 외성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빛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희미하며 오래 사는 별이 겉보기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장 가까운 촛불이 가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사실 섬광성입니다. 겉으로는 희미하게 타는 숯불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적색 외성들은 태양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킵니다. 프록시마는 종종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가장 강력한 흑점봉 폭발보다도 수백, 수천 배 더 강력한 거대한 성광, 즉 슈퍼플레어를 방출합니다. 이 작은 별이 갑자기 분노한 것처럼 거대한 X선과 자외선 폭풍을 내뿜으며 몇 분 만에 수백 배 더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곤 합니다. 만약 우리 태양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변덕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별에 그토록 매료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별 주위에서 발견된 행성 때문입니다. 2016년 천문학자들은 이 희미한 붉은 별 주위를 도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행성이 별의 생명체 거주 가능지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지대란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 즉 생명의 필수 조건인 바다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물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너무 멀면 모두 얼어붙어버리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 훨씬 차가운 별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 거주 가능 지대는 별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프록시마 B는 그 모항성을 단 11.2일 만에 한 바퀴 돕니다. 우리 태양계로 치면 수성보다도 훨씬 더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셈이죠. 지구 크기의 행성,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그것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서 발견되다니.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꿈,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우리 코앞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낙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조석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달이 항상 한쪽 옆만을 지구에게 보여주듯이 프록시마 B 역시
한쪽 면은 영원히 별을 향하고 반대쪽 면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한쪽은 불타는 지옥 같은 낮이 영원히 계속되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절대 영도의 밤이 계속되는 세계. 만약 그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낮과 밤의 경계, 그 좁고 영원한 황혼의 지대에 모여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에 영원히 걸려있는 기묘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슈퍼플레어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모항성이 내뿜는 강력한 방사선 폭풍을 정통으로 맞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강력한 X선과 자외선은 행성의 대기를 벗겨내고 표면을 살균하며 물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질문입니다. 프록시마 B는 정말 생명체 거주 가능 지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의 지대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생명이란 연약한 것이며 우리 지구와 같은 안정적인 환경에서만 싹틀 수 있다고 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낯선 장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행성의 생명체는 그 강력한 방사선을 견디도록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표면이 아니라 수킬로미터 깊이의 바다 밑이나 두꺼운 얼음층 아래 혹은 땅속 깊은 곳에서 별의 분노를 피해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생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극한의 조건까지 견딜 수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은 이제 저 희미한 붉은 촛불,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안락한 고향을 떠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와 닮은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라 이토록 격렬하고 낯설며 심오한 우주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4년하고도 조금 넘는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상 속 여정은 그보다 훨씬 더 길고 어쩌면 영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도달한 가장 먼 곳,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말은 사실 우주의 거대함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잔인하고도 다정한 역설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을 때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가장 가까운 섬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깝다는 그 사실이 위안을 주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절망적으로 머니까요. 우리는 이 거리를 무엇으로 재어야 할까요? 킬로미터일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쓰는 이 단위는 이곳 성간 공간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0조 킬로미터입니다. 40밀리언. 0이 너무 많아서 그저 무감각한 숫자의 나열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토록 거대한 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척도를 발명했습니다. 바로 광년, 빛의 해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을 기준으로 만든 거리의 자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쉼없이 달려간 거리. 그것이 일광년입니다. 이 척도를 상상해 보세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습니다. 그 빛이 1년 동안, 즉 3150만 초가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나아간 그 어마어마한 궤적. 그것이 우리가 이 빈 공간을 재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프록시마까지 여행한 4.24광년이라는 거리는 빛의 실타래를 4번 하고도 조금 더 풀어야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낸 가장 빠른 탐사선,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6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만 그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려면 약 7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고 피라미드를 짓고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이 모든 역사를 수십 번 반복해야만 겨우 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가장 가까운 이웃집 앞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을 건너온 결과입니다. 이 여정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것들로 채워진 반이나 도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주에서의 공간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무에 더 가깝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이 광활한 지역을 우리는 성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진공보다도 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완전한 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묽게 희석된 안개와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세 제곱센티미터, 즉 당신의 손톱보다도 작은 각설탕 하나 크기의 공간에 수소 원자 몇 개 정도가 떠다닐 뿐입니다. 이것은 공기 분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지구의 대기와 비교하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선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 공간을 여행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옅은 안개라도 엄청난 속도로 그 속을 뚫고 지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드문드문한 수소 원자들은 우리에게는 마치 총알 세례처럼 느껴질 겁니다. 1초에도 수십억 개의 입자들이 우주선의 선수에 부딪히며 방사선을 만들어내고 선체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성간여행의 가장 무서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너온 이 4저24광년의 빈 공간은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마찰로 가득 찬 바다였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공허함과 싸우며 그것을 견뎌내며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이 빈 공간은 절대적으로 조용하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물론 소리를 전달할 매질이 없으니 완벽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우주선은 온갖 종류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속삭임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약 14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순간 그 거대한 폭발인 빅뱅이 남긴 태초의 열기입니다. 그 뜨거웠던 빛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서히 식었고 이제는 절대 영도보다 겨우 3도 정도 높은 차가운 전파가 되어 모든 방향에서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는 이 태초의 메아리 속에 푹 잠긴 채 여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방 안에 있고 그 방의 벽이 여전히 148억 년 전의 온기를 희미하게 내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온기 속에서
우주의 나이를 실감합니다. 이 공허함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별, 은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루는 이 모든 물질이 사실 우주 전체의 겨우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그중 약 27%는 암흑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빛을 내지도 빛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압니다. 그것이 가진 중력이 별과 은하들을 붙잡아 두고 지금의 우주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해온 이 빈 공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물질의 그물망으로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8%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며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미지의 힘입니다. 이 힘은 중력과는 반대로 모든 것을 서로에게서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왜 물질들은 작은 점들, 별과 은하로 뭉쳐 있고 그 사이는 이토록 광활한 공허함으로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424 광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경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는 생명이 탄생한 각각의 섬, 행성계들이 서로 쉽게 만나지 못하도록 이러한 거대한 바다, 성간 공간 등을 만들어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밤하늘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겠지만 강력한 중력 간섭과 방사선 때문에 생명이 안정적으로 진화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적 생명체들이 너무 쉽게 서로를 발견하고 갈등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이 거대한 공허함은 어쩌면 우주가 마련한 격리이자 보호장치는 아닐까요? 각각의 문명 혹은 각각의 생명체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스스로 저 광활한 바다를 건널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우주의 거대한 인내심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철학에게 넘겨주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거리를 처음으로 측정한 순간을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19세기 전, 인류는 저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에 박힌 빛이라고만 생각했죠. 1838년, 프리드리히 베셀이라는 독일의 천문학자가 처음으로 연주 시차라는 방법을 사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가까운 별이 먼 별을 배경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 가까운 물건이 배경에 대해 더 많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가 측정한 별, 100조짜리 61번 별까지의 거리는 약 10.3광년이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신화나 추측이 아닌 과학과 수학이라는 굳건한 잣대로 우주의 크기를 재어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성간 여행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척도를 몸으로 경험하며 424광년이라는 시면을 건넜습니다.
저 멀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떠나온 태양도 이제는 그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로 424년 전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보낸 마지막 편지는 지금쯤 빛의 속도로 이 어둠 속 어딘가를 날아가고 있겠죠. 우리는 이 거리를 건너옴으로써 단순한 공간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자체를 이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인이 아니라 우주를 여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광활한 공허함의 무게를, 그 침묵의 의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이 사저이사 광년이라는 거대한 심연은 단지 공간의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감각 중 하나인 시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지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속도로 한결같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았습니다. 초가 모여 분이 되고 분이 모여 시간이 되며 어제는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됩니다. 이 리듬은 너무나 일정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똑딱거리는 우주의 거대한 시계 소리였죠. 하지만 이 성간 공간의 어둠 속을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그 시계 소리가 더 이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에는 절대적인 지금이라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처음 우리에게 속삭여준 사람은 20세기 초의 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은 복잡하지만 사실은 아주 시적인 이론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의 이론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직물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것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두 개의 촛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태우는 촛불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을 이동하는 촛불입니다. 당신이 지구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오롯이 시간을 태우는 촛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강물을 따라 1초에 1초씩 정직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공간을 이동하는 촛불은 거의 타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우주선에 올라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공간을 이동하는 촛불을 격렬하게 태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이 두 촛불의 불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더 빨리, 더 격렬하게 여행할수록 시간을 태우는 촛불의 불꽃은 더 약해지고 더 느리게 타들어갑니다. 즉, 공간을 통과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을 통과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지연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공상과학 소설의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가령 빛의 속도의 99%로 여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우주선 안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정이 1년 혹은 2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늙어갑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생체 리듬, 모든 생각의 속도가 똑같이 느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깝게 다가갈수록 이 시간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낼 때 지구에서는 10년, 50년 혹은 100년이 흘러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쌍둥이 역설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떠나기 전 지구에 당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를 남겨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프록시마를 향해 떠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른 뒤 다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아옵니다. 당신의 시계로 이 모든 여행은 합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10년만큼 늙었죠. 당신은 마침내 지구에 착륙하여 당신의 쌍둥이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당신을 맞이하는 것은 10년 늙은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신보다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당신의 쌍둥이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진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경험한 10년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형제가 경험한 50년일까요? 상대성 이론은 둘 다 진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없으며 오직 당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상대적인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공간을 여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현재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저 멀리 프록시마 B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지금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싶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서로 다른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나의 지금과 당신의 지금은 결코 일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칠판 위에서 계산된 수학적인 유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매 순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물리학자들은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 여러 개를 비행기에 싣고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들이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비행기에 실렸던 시계들은 지상에 가만히 있던 시계들보다 아주 미세하게 1초에 수십억 분의 1만큼 더 느리게 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에 탔던 시계들은 지상의 시계들보다 아주 조금 더 젊었습니다. 이 효과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폰에서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범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은 지구 궤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수십 개의 인공위성들에 의존합니다. 이 위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은 우리보다 느리게 갑니다. 만약 이 미세한 시간 차이를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라 보정해주지 않는다면 전체 시스템은 단 몇 분 만에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순식간에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명은 이미 시간은 상대적이다 라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이 여정이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이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고향,
지구라는 시간의 강물에서 벗어난 작은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멀리 424광년 떨어진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424년 전의 태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오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지구의 지금은 과연 언제일까요? 우리가 100년 후의 미래로 가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1000년 후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여정을 위해 치른 가장 큰 대가입니다. 우리는 별에 도달하는 대신 우리의 동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더 거대한 미스터리와 연결됩니다. 시간은 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어도 결코 뒤로 흐르지는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컵은 깨질 수 있지만 깨진 컵이 저절로 다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왜 우주가 하필이면 이 방향으로만 시간을 흐르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왜 우주의 시작, 즉 빅뱅의 순간에는 그토록 질서정연한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의 화살이야말로 생명이 탄생하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낯선 시간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과거에서 온 방문객이자 어쩌면 지구의 까마득한 미래에서 온 유령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계는 더 이상 지구의 시계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고독한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시간마저도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속도로 이곳에 도달했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문명은 여전히 저 멀리 424광년 뒤에 창백한 푸른 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 절망적인 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심연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고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저 별까지의 거리가 수만 년의 여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꿈을 꺾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 거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이 심연을 건너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현재 가진 가장 빠른 로켓, 화학 연료를 태워 그 반작용으로 나아가는 이 방식은 이 거대한 우주의 바다 앞에서는 고작 종이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달에, 화성에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성간 공간의 거대한 파도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수만 년 동안 표류할 연료를 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심연을 건너는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류의 상상력은 이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돛을, 새로운 엔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상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빛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그저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빛의 입자,
즉 광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에 부딪힐 때 아주 약하게나마 그 벽을 밀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빛의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거대한 돛을 펼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태양돛, 즉 솔라세일의 개념입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머리카락보다도 수천 배 얇은 거대한 반사막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우주 공간에 펼쳐진 거대한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이 돛은 태양이 뿜어내는 빛의 압력을 받아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태양이 빛나는 한, 혹은 우리가 더 강력한 빛을 쏘아주는 한, 이 돛담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를 더해갈 겁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 그 가속은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수십 년이 쌓이면 우리가 화학 로켓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항해술입니다. 거대한 폭발력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숨결에 우리를 맡기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개념을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대한 태양돛 대신 아주 작은 우표 크기만한 초소형 탐사선을 만들고 지구에서 혹은 달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집중해서 쏘아주는 겁니다. 이 강력한 빛의 압력은 이 작은 돛담배를 불과 몇 분 만에 빛의 속도의 20%, 즉 시속 수억 킬로미터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단 20여 년 만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곳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과 같은 실제 계획들이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작고 가벼운 무인 탐사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상상해야 합니다. 빛의 바람이 너무 온화하다면 우리는 별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불을 직접 길들여야 합니다. 바로 핵융합 엔진입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나는 원리입니다. 가벼운 수소 원자들이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서로 부딪혀 더 무거운 헬륨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죠. 만약 우리가 이 태양의 엔진을 축소시켜 우주선의 뒷부분에 장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작은 태양을 분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 로켓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과 힘을 제공할 겁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까지 가속할 수 있게 되어 프록시마까지의 여정을 수십 년 단위로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태양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기술적 과제입니다. 수억 도에 달하는 불덩어리를 손상되지 않는 용기 안에 가두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분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지상에서도 이 에너지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궁극적인 에너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반물질 엔진입니다. 우주의 탄생, 빅뱅의 순간에는 물질과 정확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물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만
우주는 물질을 선택했고 반물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라진 반물질을 아주 조금이라도 만들어내어 그것을 일반 물질과 만나게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100% 순수한 에너지로의 변환입니다. 핵융합이나 핵분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우주에서 가능한 가장 완벽한 효율의 연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반물질 연료 몇 그램만 있다면 우주선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역설이 있습니다. 반물질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과 만나는 즉시 폭발적인 소멸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반대불과도 같은 것을 대체 무엇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야 할까요? 그 어떤 용기도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담는 순간 폭발해버릴 겁니다. 과학자들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반물질 입자들이 용기벽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 띄워서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 하나의 입자라도 제어를 잃는 순간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희망인 동시에 가장 절대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불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기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불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위험해서 결국 우리는 느린 길을 택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인류의 상상력은 가장 거대하고 가장 철학적이며 어쩌면 가장 슬픈 방주를 떠올립니다. 바로 세대 우주선입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예 목적지 자체를 싣고 떠나는 배입니다. 수백,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거대한 인공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도시가 있고 숲이 있고 강이 흐르며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가 수만 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 우주선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어쩌면 우리가 가진 화학 로켓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로 그저 묵묵히 어둠 속을 항해합니다. 이 배에 오르는 첫 번째 세대들은 그들이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배 안에서 살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이 방주를 유지 보수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 여정의 의미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이 배에서 태어나 배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수백 세대가 이 금속으로 만든 작은 세상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그저 역사책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고향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하늘은 우주선의 천장에 그려진 가짜 하늘이거나 혹은 창밖으로 보이는 변하지 않는 별들 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이 흐른 뒤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의 까마득한 후손들이 마침내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붉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삶 전체를 우주선 승무원이라는 운명으로 결정지어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들은 그 여정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수백 세대가 흐른 뒤 그들은 조상들이 왜 이 지독한 어둠 속으로 떠나왔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혹은 어쩌면 이 느린 길을 택하는 대신
시간을 건너뛰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면, 즉 인공 동면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깨어있는 채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나긴 겨울밤을 자는 곰처럼 우리의 신진대사를 거의 멈춘 상태로 잠드는 것입니다. 우주선의 인공지능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차가운 방주를 조종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차가운 잠에 빠져 시간을 무시합니다. 그들에게 이 7만 5천 년의 여정은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궤도에 도착했을 때 마치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듯 수만 년 후의 미래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기관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정지시켰다가 재부팅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잠드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깨어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자아는 그 수만 년의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깨어난 존재는 과연 잠들기 전에 나와 같은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과거의 기억을 복사해 붙여넣은 새로운 존재에 불과하게 될까요? 의식의 연속성이라는 이 심오한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빛의 돛, 핵융합 엔진, 반물질 로켓, 세대 우주선, 그리고 동면. 이 심연을 건너기 위한 우리의 상상은 이토록 다양하고 이토록 심오합니다. 이 각각의 선택은 단순히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그 거대한 방주, 세대 우주선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수천 년의 항해를 견뎌야 하는 이 거대한 금속 고치 속으로 말이죠. 이곳은 더 이상 우주선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이곳은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입니다. 그들은 저 너머, 이 강철의 벽 너머에 바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배울지 모르지만 그 바깥은 그들에게 아무런 감각적 실체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 너머를 상상하려 할 때처럼 그저 추상적이고 아득한 개념일 뿐입니다. 이 방주는 거대한 유리병 속의 작은 지구입니다. 완벽하게 닫혀 있고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그 거대한 규모 덕분에 실수를 용납합니다. 숲이 불타도 다른 숲이 산소를 만들어내고 강이 오염되어도 바다가 그것을 정화할 시간을 줍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거대하고 튼튼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병 속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곳에는 실수를 용납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배의 가장 중심부에는 생명 유지 장치라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수경 재배 농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단지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배의 허파입니다. 그들은 승무원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광합성이라는 경이로운 마법을 통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산소를 다시 내뿜습니다. 모든 물방울은 귀중합니다. 우리가 마시고 씻고 배출하는 모든 물은 정교한 여과 시스템을 통해
다시 정화되고 재활용됩니다. 우리가 남긴 모든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분해되어 다시 저 식물들을 자라게 할 영양분으로 돌아갑니다. 이 배 안에서 쓰레기라는 개념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닫힌 고리 생태계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순환하고 그 어떤 것도 외부의 보급 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지구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의 한 사막에 과학자들은 유리와 강철로 거대한 돔을 짓고 그 안에 작은 숲과 바다, 농장, 그리고 8명의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그들만의 작은 지구에서 자급자족하려 했습니다. 그 실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심었던 작물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갔고 곤충들은 이상 번식하거나 멸종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돔 안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령이 그들의 산소를 훔쳐가기라도 하듯 말이죠. 그들은 숨이 가빠졌고 공포에 질렸으며 결국 외부에서 산소를 긴급히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였던 작은 지구의 균형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물며 수만 년을 버텨야 하는 이 우주선은 어떨까요? 이 배의 생태계는 그보다 수천, 수만 배는 더 복잡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필수 미생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다면 전체 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농작물을 덮친다면 그것은 곧 수천 명의 기아를 의미합니다. 이 배의 엔지니어들은 기계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작은 세계의 날씨를 조종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초단위로 감시하며 수백만 종의 미생물 군집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이 세계의 창조주와도 같은 무게가 얹혀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생태학적 압력은 이 배 안의 심리를 어떻게 빚어낼까요? 이 배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자연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늘은 그저 천장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일 뿐입니다. 그 스크린은 24시간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며 낮과 밤을 흉내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진짜 비를 맞아본 적이 없고 진짜 바람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바람은 환기구를 통해 불어오는 정화된 공기의 흐름뿐입니다. 그들에게 지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1세대에게 지구는 그들이 떠나온 그리운 고향입니다. 그들은 매일 밤 스크린에 떠오르는 창백한 푸른 점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5세대에게 지구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전설 속의 장소입니다. 하늘이 금속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뚫려 있고 물이 하늘에서 비가 되어 끝없이 쏟아지는 믿기 어려운 신화의 땅입니다. 20세대에게 지구는 아마도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그저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우는 수많은 단어 중 하나일 뿐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오직 이 배, 월드십 뿐입니다. 이 배의 복도, 이 배의 농장, 이 배의 엔진 소리.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고향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이 사회를 아주 엄격하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낳으려면 누군가는 죽거나 혹은 아이를 낳을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자유는 집단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아주 쉽게 희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배를 유지하기 위한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을 겁니다. 누군가는 농부로, 누군가는 엔지니어로, 누군가는 이 작은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것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거대한 극장과도 같습니다. 모든 배우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대본에서 단 한 줄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명의 배우가 실수를 하거나 무대를 이탈하려 한다면 이 연극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이 그 예측 불가능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호기심이 과연 수천 년 동안 이 완벽하게 통제된 대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천장에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 스크린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 벽을 부수면 어떻게 되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배의 엄격한 통제에 저항하는 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은 목적지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상들이 이 배 안에 우리를 가둔 것이라는 끔찍한 이단 사상이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우주선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기술이나 생태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수백 세대가 흐른 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어둠 속으로 보낸 조상들의 목적, 즉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새로운 고향을 찾겠다는 그 목적을 여전히 이해할까요? 아니면 그 목적은 이미 오래전에 잊히고 오직 이 금속 세계의 생존 그 자체만이 유일한 신앙이자 의미로 남게 될까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이 유리병의 문을 열고 낯선 신세계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이미 이 완벽하게 통제된 인공의 자궁 속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저 바깥의 혼돈스러운 자연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이토록 완벽한 고립과 이토록 거대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유리병 속의 작은 지구는 인류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인간다움 그 자체를 시험하는 가장 거대한 실험실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의 항해가 끝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나긴 동면에서 막 깨어났을지도 모르고 혹은 이 금속의 방주에서 태어난 50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창밖의 풍경이 마침내 변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의 희미한 붉은 점. 그저 상상과 추측의 대상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의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불렀던 그 창백한 푸른 점과는 그 어떤 것도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우주선이 이 낯선 행성 주위를 천천히 선회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계의 기묘한 눈과 마주칩니다. 이 행성은 조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행성이 마치 끈에 묶인 공처럼 항상 같은 면만을 자신의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달이 항상 우리에게 같은 얼굴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행성은 두 개의 극단적인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도 같습니다. 별을 영원히 바라보는 쪽. 낮의 반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일 것입니다. 붉은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영원히 고정된 채 수천 수만 년 동안 이글거리는 빛과 열을 쏟아붓습니다. 만약 이곳에 물이 있었다면 아주 오래전에 모두 증발해버렸을 것이고 대기마저도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에서 타버렸을지 모릅니다. 바위는 녹아내려 거대한 용암의 바다를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곳은 생명이 감히 발을 디딜 수 없는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우주선이 행성의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우리는 정반대의 극단을 마주합니다. 밤암의 반구입니다. 이곳은 프록시마의 붉은 빛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영원한 어둠과 추위에 잠긴 땅입니다. 별빛이라고는 저 멀리 우리가 떠나온 태양을 포함한 희미한 별들 뿐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깝습니다. 대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얼어붙어 수킬로미터 두께의 질소와 산소 얼음층이 되어 지표면을 뒤덮고 있을 겁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멈춘 얼어붙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 이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의 정반대입니다. 지구의 삶은 순환과 리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뇌물이 오면 썰물이 갑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붑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진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프록시마 B에는 그 리듬이 없습니다. 시간은 흐지만 풍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행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지대가 정말로 있다면 그것은 이 두 극단의 경계선에 있어야만 합니다. 불타는 낮과 얼어붙은 밤 사이 그 좁고 영원한 황혼의 지대입니다. 이곳을 터미네이터 존이라고 부릅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경계선이죠. 이곳의 하늘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이 황혼의 땅에 서 있다면 저 하늘의 한쪽 구석에는 붉은 태양이 영원히 지평선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결코 떠오르지도 결코 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춘 채 세상의 절반은 붉은 빛으로 나머지 절반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하늘은 파랗지 않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처럼 다채로운 빛을 내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빛이 스펙트럼의 붉은색과 적외선 영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대기가 지구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늘은 낮 동안에도 짙은 와인색이나 혹은 피처럼
검붉은 색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해가 질 무렵 잠시 볼 수 있는 그 격렬한 노을이 이곳에서는 영원히 계속되는 일상인 셈이죠. 이 영원한 황혼 속에서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맹렬한 폭풍이 영원히 몰아치고 있을 겁니다. 낮의 반구에서 달궈진 뜨거운 공기는 거대한 상승 기류가 되어 솟아오르고, 밤의 반구에서 차갑게 식어 얼어붙은 공기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표면을 따라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이 황혼의 지대는 불타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얼어붙은 어둠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영원히 만나는 거대한 전선입니다. 이곳에는 아마도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폭풍이 멈추지 않고 붉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척박하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과연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지구의 식물들은 태양의 푸른 빛과 노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엽록소를 사용하고, 그 결과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 프록시마 B의 식물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붉은 빛과 적외선이라는 훨씬 약하고 파장이 긴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이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 이곳의 식물들은 아마도 초록색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붉은 하늘 아래 검은 잎사귀를 가진 기괴한 숲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혹은 그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빛 속에서만 빛나는, 우리에게는 유령처럼 보이는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영원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에 낮게 붙어 다니거나 아예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그 격렬한 슈퍼플레어입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행성의 지표면은 수백만 년 동안 반복된 강력한 방사선 폭격으로 인해 완전히 살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기는 오래전에 벗겨져 나갔고 바다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곳은 우리가 찾던 제2의 지구가 아니라 그저 붉은 태양에 그을린 거대한 잣더미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기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아직 확실히 답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안정적인 환경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생명은 그저 존재하는 모든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일까요? 어쩌면 생명은 이 맹렬한 방사선을 피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밤의 반구, 그 깊은 곳, 행성 내부의 열로 인해 녹아있는 지하 바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심해 열수구 주변처럼 태양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번성하는 완전히 고립된 생태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있다는 사실조차, 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그저 따뜻한 물과 그들을 둘러싼 두꺼운 얼음 천장이 전부일 겁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지금 이 붉은 태양 아래의 세계를, 이 기묘하고도 폭력적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황혼의 땅에 착륙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 얼어붙은 밤의 반구, 그 두꺼운 얼음을 뚫고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세계와 마주섰습니다. 이 붉은 태양 아래 생명의 정의는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프록시마 B, 그 영원한 황혼의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우리의 상상 속 시선은 저 붉은 태양의 격렬한 분노로부터 멀어져 더 거대한 풍경을 조망하기 시작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그 이름이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거대한 항성계의 외로운 방랑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웃집 현관에 놓인 희미한 촛불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 이웃집의 거실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거대한 벽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프록시마의 궤도를 벗어난 우리의 시야에 두 개의 눈부신 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삼중성계의 심장부 알파 센타우리 A와 알파 센타우리 B입니다. 지구의 밤하늘에서 그토록 밝게 빛나며 인류의 호기심을 자아냈던 그 하나의 별은 사실은 서로에게 묶인 두 개의 태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양계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태양계는 하나의 지배적인 왕, 즉 태양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그 절대적인 중력에 순응하며 질서정연하게 도는 군주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이곳은 이중성의의 왕국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두 명의 무용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중력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중심을 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질량 중심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어른과 아이가 시소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균형을 맞추려면 시소의 중심축은 정확히 가운데가 아니라 몸무게가 더 무거운 어른 쪽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크고 밝은 노란빛을 내는 별입니다. B는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작고 어두운 오렌지빛을 내는 별이죠. 그들은 질량이 비슷하지만 완벽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질량 중심, 즉 그들의 균형점은 두 별 사이에 텅 빈 우주공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이 춤은 완벽한 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궤도는 상당히 찌그러진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태양은 때로는 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가 또 때로는 아주 멀리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워질 때 그 거리는 우리 태양계의 토성 정도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멀어질 때는 해왕성까지의 거리보다도 더 멀리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 두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의 하늘이 얼마나 극적일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만약 알파 센타우리 B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행성의 하늘에는 주된 태양인 오렌지색의 비가 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멀리 하늘의 반대편에는 또 하나의 태양, 노란빛의 A가 마치 아주 밝은 별처럼 혹은 작은 두 번째 태양처럼 빛나고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태양은 80년의 주기를 가지고 하늘에서 점점 더 밝아졌다가
점점 더 어두워지기를 반복할 겁니다. 어떤 계절에는 이 노란 태양이 너무 밝아서 밤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오렌지색 빛의 낮과 노란색 빛의 황혼으로만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이런 세상에 사는 존재들은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의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다투는 두 명의 태양신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 빛과 어둠 같은 이분법적인 개념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모든 것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두 그림자는 서로 겹쳐지고 길어졌다 짧아지기를 반복할 테니까요. 이 복잡한 중력의 춤은 단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태양계가 이토록 안정적으로 수십억 년을 유지하며 생명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태양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행성은 단 하나의 지배적인 중력에만 순응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중성계에서는 모든 것이 두 개의 강력한 중력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행성이 이 두 별의 중력 사이에서 안정적인 궤도를 찾지 못한다면 그 행성의 운명은 비참할 겁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진공청소기 사이에 놓인 먼지처럼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둘 중 하나의 태양 속으로 불타며 빨려 들어가거나 혹은 이 항성계에서 영원히 튕겨져 나가 차가운 성간 공간에 고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이중성계에서 생명체 거주 가능지대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처럼 안정적인 고리 모양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두 별의 춤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찌그러지고 변형되는 아주 불안정한 영역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싹트고 진화하려면 이 거대한 중력에 밀고 당기기를 수십억 년 동안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방금 떠나온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정밀한 관측들은 프록시마가 정말로 이 두 별의 중력에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계층적인 춤입니다. 두 명의 무용수 A와 B가 무대 중앙에서 서로를 껴안고 격렬하게 돌고 있고 저 멀리 무대 가장자리 어두운 곳에서 세 번째 무용수 프록시마가 그들을 중심으로 아주 느리고 고독한 원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삼중성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하나의 거대한 가스구름이 붕괴하면서 처음부터 세 개의 별로 쪼개진 걸까요? 아니면 두 개의 별이 먼저 탄생하고 나중에 지나가던 프록시마를 중력으로 붙잡은 걸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이것은 천체 물리학이 풀어야 할 복잡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세 개의 천체가 서로의 중력에 묶여 움직이는 삼체 문제는 물리학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 궤도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가진 태양계라는 단 하나의 표본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별들의 삶은 이토록 다양하고 이토록 복잡하며 이토록 아름다운 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